원시 공단제 고대 노예제. 자, 이제 문화 파트에서 진짜 말 그대로 어떤 그 문화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조선후기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서민 문화의 발달이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서민 문화의 발달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자, 이 서민 문화의 발달의 그 배경이 뭐였을까? 이건 뭐 여러분들 이거예요. 좀 넉넉해진 거예요.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좀 여유가 있어야 즐길 수 있는 것이지, 여유가 없으면 사실은 먹고 사는 게 바쁜데 무슨 문화 그거 언제 신경 씁니까? 여유가 있어야 그것도 가능한 것이죠. 즉 조선 후기 와서는요, 그 모내기법, 이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잉여물이 남게 되면서 그 잉여물이 또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좀 넉넉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문화를 이제 즐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 후기의 가장 큰 특징이 서민 문화의 발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 이래 정말 그 기층 백성들의 문화가 등장한 최초의 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래줘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민국 아니면 민국, 그죠?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잖아요. 조선후기에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이들이 이제 성장을 해줘야 지금의 우리와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조선후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어떤 싹들, 이 싹들이 여기저기에 지금 뿌려주고 있는 그런 시기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증명을 한번 해 보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이라든지 서당 교육, 이렇게 돈 좀 있으면 그 다음 단계 뭐예요? 아이들 교육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서당 교육 굉장히 발달되는 모습들인데, 자, 이런 과정 속에서 특징들이 해학과 풍자, 그 당시를 좀 비판하는 풍자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판소리부터 보겠습니다. 널 떠났는디? 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따라하지 마라. 따라하지 마. 네. 어쨌건 창과 사설로 나뉘어져 있는 이 판소리가 있는데요. 이 판소리가 또 당시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이걸 랩인 것 같아. 이 시대의 랩.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 판소리가 이야기라는 거잖아요.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거잖아. 정말로 인기가 많았거든요. 네, 이런 판소리. 나중에 신재효라는 분이 이제 판소리를 정리하기도 하죠. 요즘 뭐 이런 판소리, 조선 후기 판소리를 또 이제 우리 시대 버전으로 또 이렇게 승화시킨 또 그런 노래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뭐 이런 따라하지 마, 제발. 네,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탈춤. 이것도 뭐 그냥 진짜 풍자와 해학과 비판적인 어떤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에서는요, 한글 소설이 유행을 합니다. 왜냐면 그 서민 문화를 향유하려면 서민들이 읽을 수 있는 글, 우리의 한글이 유행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홍길동전, 춘향전, 심청전. 이거 여러분들 다 어떤 스토리예요? 내가 볼 때 이거 홍길동전, 춘향전, 심청전은 우리 시대의 그 신분 상승 하는 그런 어떤 드라마류 아닌가? 그죠? 그런 어떤 드라마류들이 지금 이 당시에도 또 유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서민들이 자신들이 문화를 향유하면서 자신들이 또 이렇게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욕구가 또 이 당시 굉장히 팽배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뭐 인기 폭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글 소설을 좀 읽어보기 위해서 신간 나왔다. 그럼 그 신간을 그냥 배달해주는 이 당시에도 이 배달이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네, 그 신간을 구해가지고 새벽 배송, 조선 후기 새벽 배송, 그들을 우리는 책회라고 합니다. 책회, 쾌속, 빠르게 책을 사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전기수도 있어요. 전기수 뭐냐면 이야기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것이지. 뭐 춘향전, 심청전 이거를 직접 이야기로 해요. 책 읽어주는 남자. 네. 이게 바로 전기수입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뭐 이런 거예요. 임경업 장군이 백마산성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이 청의 오랑캐들이 그 백마산성 앞에 나타났다. 임경업 장군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기필코 무찌를 것이다 라고 다짐하였다. 그런데 이 목이 아프네. 목이 아파. 목이 아파.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딱, 이거 참, 그 다음은 어떻게 된 거요? 하고 이제, 여기 어디서 이게 돈 좀 던져주고. 그러니까 중간 광고가 있는 거죠. 중간 광고. 이러면서 전기수가 책을 읽어주는 어떤 그런 역할. 인기 폭발이었죠. 전기수 떴다 하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책 그 이야기 들으려고 몰려들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글 소설이 굉장히 유행하고 그 관련된 직업들이 또 이렇게 다양해지고 있는 모습이 조선후기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설시조, 아주 형식들이 파괴된 그런 사설시조가 또 유행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글 소설뿐만 아니라 이게 한문학도 여전히 발달됐습니다. 이건 제가 앞에서 이미 설명드렸죠. 특히 이제 박지원 같은 인물, 양반전, 허생전, 호질, 이거 같은 당대를 보여주는 양반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신분사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음을 볼 수 있잖아요. 허생전을 통해서 당시 그 독점적 도고, 상품화폐 경제 볼 수 있잖아요. 호지를 통해 가지고 그 당시 이 정쟁에 휩싸이고 있는 양반들의 위선을 또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박지원의 그런 글인데, 이 박지원 이분 천재예요, 천재. 정말 빵빵한 집안 출신인데요. 이 당시 양반들의 가장 큰 과제는 뭐였냐면, 양반집에 태어난 순간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그거는 조선시대 그 선비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가문을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합격 못하면 그 가문은 망하는 거예요. 정말 가문을 걸고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요한 시험장에 박지원이 백지 답안지를 냅니다. 이거는 기존의 그 질서와 끊겠다. 나는 다른 세상을 살겠다. 라고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랬던 천재예요, 천재. 그러면서 이 글을 너무너무 잘 써요. 그런데 이 박지원의 이러한 어떤 그 쉽고 재미있게 아주 풀어쓸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네, 이놈!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놀랍게도 정조입니다. 정조. 이 정조의 문체반정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런 문체들, 이렇게 쉽게 풀어쓰는 이런 문체들에 대해서 정조가 반기를 든 거예요. 이렇게 쓰지 마. 글에 품격이 있어야지.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왜 그 카톡 같은 거 이제 메시지 보낼 때 그 카톡의 그 워딩 있죠? 감독님 짧게 쓰는 말 뭐가 있어요? 카톡에다가 친구한테 못 보낼 때 줄여 쓰는 말. 젊은 사람들 쓰는 말 뭐가 있을까? 저 만났을 때 인사할 때 반가. 요즘 이렇게 쓰나? 안 쓰는데 옛날에 썼는데 저도 미안합니다. 또 옛날 버전이라서 어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저희 그 오래된 반가 이렇게 쓰면 나도 좀 그렇긴 하다. 그런 거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정조가. 반가워요 라는 말이 있는데 왜 반가야? 뭐 하는 거야 이게? 격떨어지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뭔가 꼰대 같지 않습니까? 정조. 뭔가 그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조가 박지원한테 반성문 쓰라고 그래요. 이놈, 이 글들이 왜 다 이렇게 가볍단 말이냐? 너 반성문 쓰거라. 네, 박지원한테 반성문을 쓰라고 명을 하기까지 하죠. 이게 이제 문체반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조, 박지원도 제가 그 당시를 읽고 노론 집안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체반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자신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노론에 대한 공격의 한 일환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죠. 어쨌건 이런 어떤 그 시대가 있었고요. 중인들은 여러분들 시사조직, 그 양반들처럼 시를 쓰고 그림을 만드는 그런 동아리 같은 걸 만든다라고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문 구조 변동할 때 그런 모습들이 있다 봐두시면 되고요. 자, 회화에선 여러분들 진경산수화. 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조선 후기는 이제 성리학적 세계관이 깨져 나갔고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졌단 말이야. 오랑캐에 의해서 이제 무너졌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소중화 같다는 의식이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왜? 우리가 이제 정통이니까. 그러면서 드디어 우리의 자연, 우리의 산수가 화폭에 담겨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이제 진경산수화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 때문에 이제 겸재 정선 같은 인물들, 인왕제습도, 인왕산 유명한 그림 아닙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인왕제습도와 옛날에 그 삼성 그 이건희 회장이 소유하고 있었다는 게 깜짝 이번에 지금 다 국가에 환원을 했지만 놀랐습니다. 금강전도, 금강산 그림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화폭에 담는 이런 진경산수화가 유명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풍속화. 제가 서민 문화가 성장한다 그랬잖아요. 그 그림의 주인공에 이제 서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이제 김홍도. 정말 이 김홍도야말로 서민들의 그 일상의 삶의 모습들을 너무너무 잘 담아내고 있잖아요. 그죠? 또 혜원 신윤복은 어떻습니까? 혜원 신윤복은 저는 사실은 이 혜원 신윤복의 그 그림들이 저는 제 취향은 이쪽입니다. 일단 혜원 신윤복은 색을 써요. 색을 쓰면서 그 포인트를 기가 막히게 줍니다. 여러분 단오풍경 한번 보세요. 단오풍경 그 가운데에 그 그네를 타고 있는 그 여인의 치마, 노란색과 빨간색이 딱 가운데 포인트로 빡 주잖아요. 강렬함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너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혜원신윤복에 그 등장하는 여성들, 단오풍경도 보면 옆에서 그 여인들이 옷을 벗고 목욕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신윤복의 그림 중에서 월화정인 같은 경우 보면은 그 담벼락에 그 딱이 붙어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키스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키스신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나체, 그 옷 벗은 어떤 그 모습도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이게 다 여성이란 말이죠. 근데 그건 뭐냐면 그 여성 이제까지 그 장옷에 둘러싸여 있는 여성의 또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노력했고 또 그 여성들이 시선이 있어요. 그 여성들의 그 시선은 뭐냐면 술 취한 어떤 양반들의 어떤 모습들, 그렇죠? 꽃놀이 가고 있는 양반들의 모습들, 그런 어떤 부패한 당대의 어떤 그 양반들의 모습을 비판하는 그런 시선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굉장히 그 당시에 어떤 많은 사회의 어떤 상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혜원 신윤복이다라는 거. 또 강세왕, 영통동으로 이거 보면 굉장히 또 이 서양화 기법이 들어가지고 음영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들, 또 유명한 장승업, 거의 기인이죠, 기인. 화가. 정말 예술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제대로 보여준 게 장승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풍속화 또 유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화는 이제 까치화랑 이제 좀 문화적으로 조금 이제 좀 넉넉해지니까 집에다 뭔가 이렇게 그림을 걸고 싶은 거예요. 요즘 뭐 그림들 이렇게 나오면 뭐 그림으로 재테크한다고 뭐 이렇게 난리라면서요. 미술관에 이렇게 줄 서 있다면서요. 네, 그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우리 사회가 좀 넉넉해지니까 이제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조선 후기에도 나타나고 있더라. 추사체의 김정희와 세안돈 제가 앞에서 김정희 금속과학록 할 때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건축 쪽을 보면요, 17세기 이제 양반 지주들이 이제 사실은 이게 조선 후기 성리학 유학의 나라에 쓰는 이 불교는 부처의 잡소리라고 이야기했던 게 조선 전기 모습 아니겠습니까? 부처의 잡소리, 정도전이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어떤 정치적 프레임 속에 들어가는 거고 여전히 백성들은 부처님한테 빌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조선 후기 와서 본격적으로 양반 지주들이 이 사찰, 절을 세우는 또는 투자하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시주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 구례 화엄사라든지, 엄청 큰 절이죠. 각황전, 구례 화엄사의 각황전, 도 있고요. 그다음에 김제 금산사의 미륵전이라고 있습니다. 이 금산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후삼국 시대 때 그의 아들, 견훤의 아들이었죠. 아들이 견훤, 자기 아버지를 유폐했던 곳. 여기서 이제 금산사에서 이제 탈출해가지고 왕건과 손을 잡고 결국 후백제를 멸망시키는데 앞장섰던 게 견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역사 갖고 있는 금산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은 법주사 팔상전은요,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탑이에요. 목탑. 조선시대 만들어진 나무로 만든 탑, 목탑이 보은법주사 팔상전에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세기 되면서요. 이때는 이제 상업이 워낙 발달하니까 돈을 버는 어떤 그 분홍들 또는 모내기법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이제 분홍들, 광장을 통해 가지고 또는 돈을 버는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시주를 하는 거예요. 논산 쌍기사라든지 부안 계암사 이런 사찰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18세기 뭐 대표적인 게 정조의 수원 화성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정약용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죠. 예, 거중기라든지 무거운 걸 들어 올리는 거중기라든지 정조가 한강을 건널 수 있도록 만들어준 배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약용과 관련이 있는 것. 예, 수원 화성은 제가 앞에서 자신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어떤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정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어떤 프로젝트로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제 조선 후기를 다 봤습니다. 아, 정말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의 신분을 상승하고 그리고 또 그 문화를 향유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조선 후기에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전근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근현대로 들어갑니다. 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은 전 세계와 손을 잡게 되면서 또 다른 역사를 준비하게 될 겁니다. 근현대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